품팔이로 겨우 연명하던 강문수 부부는 길가에서 굶주려 쓰러진 아이를 발견합니다. 더 가난해질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품에 안은 부부. 연호라 이름 붙여진 아이가 온 뒤 집안에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연호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한번 본 것을 결코 잊지 않는 놀라운 기억력. 창고 주변의 변화를 모두 기억하던 연호는 마을 창고직이 최만복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곡식 도난 사건이 터지고 최만복은 연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마을 사람들의 압박 속에서 위기에 몰린 가족. 과연 연호의 기억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강문수는 남의 집 밭을 갈고 받은 품삯을 품에 꼭 쥔 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등골에 땀이 밴 옷이 저녁 바람에 식으며 오한이 들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아내 윤소연이 보리죽 한 그릇으로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오늘 품삯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먼. 강문수는 한숨과 함께 손바닥 위에 엽전 몇 잎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걸로는 쌀 한 되도 사기 어려울 판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먹기에도 빠듯한 살림인데 요즘은 품을 팔 곳조차 귀해서 내일 먹을 거리도 막막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저만치 길섭해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짐을 싸놓은 보따리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어린아이였습니다. 너덧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남루한 옷을 걸친 채 풀섭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강문수는 얼른 아이를 뒤집어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차갑고 축 늘어진 팔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거라. 일어나야지. 강문수가 아이를 흔들어 깨우자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지 못한 채 고개만 약하게 흔들었습니다. 오래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 손에 잡혔습니다. 강문수는 품삯을 쥔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를 어쩌나. 마음 같아서는 당장 업고 가고 싶었지만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기네 먹을 것도 부족한 형편에 아이 하나를 더 거둔다는 것은 굶어 죽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문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해질녘이라 오가는 사람이 없었고 마을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일단 집에 데려가야겠구나. 결국 강문수는 아이를 등에 업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차가운 몸을 등에 느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문득 아내가 몇 해 전 아이를 잃고 나서 한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윤소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의 등에 업힌 아이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 아이가 길에서 쓰러져 있었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강문수는 아이를 마루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윤소연은 달려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고는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곧 따뜻한 물을 적신 헝겊을 가져와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얼굴의 때가 벗겨지자 하얀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이렇게까지. 윤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의 볼을 쓰다듬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까 두려운 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물을 좀 먹여야겠소. 윤소연은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을 떠와 조금씩 아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삼키지 못하고 흘렸지만 몇 번 반복하자 아이가 스스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제야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강문수는 한쪽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손길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제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보, 이 아이를. 강문수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윤소연은 남편을 돌아보지도 않고 아이를 돌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죽 한 그릇만 먹이면 정신을 차릴 겁니다. 하지만 부인, 압니다.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압니다. 윤소연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강문수는 아내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간절함과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잃은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못 넘기고 숨을 거둔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윤소연은 석 달을 넘게 알아누웠고 회복한 뒤에도 한동안 혼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하룻밤이 아니라 계속 있게 하고 싶으신 거지요? 윤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이 뭐라 하셔도 이 아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아이가 길바닥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알고 있소. 나도 마음이 갔소. 강문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품에 쥔 품삯을 꺼내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내일부터 품을 더 팔아야겠소. 새 식구가 먹고 살 만큼은. 윤소연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남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그날 밤 윤소연은 보리죽에 자기 몫을 덜어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는 정신없이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완전히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윤소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냐? 윤소연이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만 깜빡이며 윤소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마. 연호라고 하자. 2년 연애 호랑이 호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연호는 강문수 부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호적에 오르지 못한 자식이었지만 두 사람은 진심으로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밤이 깊어 연호는 윤소연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부부는 작은 방 한쪽에 아이를 눕혀놓고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더 가난해질 텐데 괜찮겠소?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강문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겼소. 윤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난은 여전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습니다. 작은 집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연호가 집에 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강문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품을 팔러 다녔고 윤소연은 바느질과 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질까 걱정했지만 이상하게도 쌀독이 예전보다 천천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윤소연은 쌀독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엊그제 쌀을 한 돼 퍼냈는데 도간의 쌀이 그때보다 많아 보였습니다. 눈이 잘못 본 것인가 싶어 다시 보았지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혹시 쌀을 더 사오셨습니까? 무슨 소리요? 품삯도 제때 못 받는 형편에 쌀을 살 돈이 어디 있소? 강문수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곧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혹여 하늘이 도운 것이라 여기고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강문수가 밭에서 쓰던 호미자루가 부러져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보니 멀쩡하게 고쳐져 있었습니다. 자루에 새끼줄을 단단히 감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인, 이거 부인이 고친 거요?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일인데요. 윤소연은 호미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자루를 감은 새끼줄이 빈틈없이 촘촉했고 손잡이 부분은 헝겊으로 감싸잡기 편하게 해놓았습니다. 밤사이에 누가 고쳐준 것인가? 강문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연호만 쪼그려 앉아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소연은 잠자리에 들기 전 연호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금방 잠이 들었는지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윤소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윤소연은 무언가에 잠이 깼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쥐가 기어다니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긁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윤소연은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호였습니다. 아이는 쌀독 앞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소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연호는 쌀독 주변을 손으로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를 주워 담고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모두 모아 도간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연호는 구석에 쌓아둔 농기구 쪽으로 갔습니다. 낙과 호미를 하나씩 살펴보더니 부러진 부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의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듯 했습니다. 윤소연은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일어나 집안일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불쌍한 것. 은혜를 갚으려고 저러는구나. 윤소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잠을 설쳐가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당장이라도 나가서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가 미안한 마음에 저러는 것이라면 들킨다는 것이 아이에게 부담이 될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소연은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연호가 일어나자 밥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연호야, 잘 잤느냐? 예. 연호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예전보다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윤소연은 아이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자라는 아이는 밥을 많이 먹어야 한다. 연호는 윤소연을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윤소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강문수도 집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농기구가 고쳐져 있고 마당이 예전보다 깨끗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장독대 주변에 자라던 잡초도 어느새 뽑혀 있었습니다. 연호 때문인가? 강문수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연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고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소리 내지 않고 먹었고 잠잘 때도 뒤척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착하구나. 강문수는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가 눈치를 보며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리 조심스럽게 사는지 안쓰러웠습니다. 연호야, 이리 오너라. 강문수가 손짓하자 연호가 다가왔습니다. 강문수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우리 아들이다.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지내거라. 연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강문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강문수는 윤소연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요즘 집안이 좀 이상하지 않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소연은 모르는 척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쌀독도 천천히 줄고 농기구도 저절로 고쳐지고 말이오. 연호가 온 뒤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하늘이 돕는 것이겠지요. 하늘이라. 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하늘이 돕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집에 아이 하나 더 생겼는데 오히려 살림이 나아지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연호를 거둔 것이 잘한 일인가 봅니다. 윤소연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소. 복을 데려온 것이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방 안쪽에서는 연호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강문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온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혹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부디 아무 일 없기를. 강문수는 속으로 빌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에서는 윤소연이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얻은 뒤로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비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연호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는 부엌으로 가서 쌀독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떨어진 쌀알을 주워 담고 독뚜껑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그 다음 마당으로 나가 쓸지 않은 곳을 비질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작은 그림자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연호는 아무 말 없이 일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야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가 온 뒤로 집안에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윤소연뿐이었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윤소연은 잠결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연호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윤소연이 바느질감을 어디에 두었는지, 강문수의 낫이 어느 구석에 있는지 한 번만 보고도 기억했습니다. 연호야, 부엌에 있는 바가지 좀 가져다 주렴. 윤소연이 빨래를 하다 말고 부탁하자 연호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뒤 바가지를 들고 나왔는데 윤소연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머, 이걸 어찌 알았느냐? 아까 어머니께서 이것으로 물을 떠쓰셨습니다. 연호의 대답에 윤소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침에 잠깐 쓴 것을 아이가 기억하고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윤소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연호는 씩 웃으며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장날이었습니다. 윤소연은 연호의 손을 잡고 장터로 갔습니다. 팔 물건은 없었지만 구경도 시킬 겸 데리고 나왔습니다. 연호는 처음 가는 장터를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연호야, 길 잃지 말고 어머니 손 꼭 잡고 있어라. 예, 어머니.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을 파는 아낙네의 목소리, 과일을 외치는 장사꾼의 소리, 곳곳에서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연호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윤소연은 천을 파는 가게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느질감을 사고 싶었지만 돈이 부족해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 무명천이 질이 아주 좋습니다. 한 필에 단량만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너무 비싸네요. 윤소연은 아쉬운 듯 천을 쓰다듬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연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터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윤소연은 연호에게 물었습니다. 장터가 재미있었느냐? 예. 사람이 많았습니다.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남느냐? 연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천을 파는 아저씨가 무명천 한 필에 단량이라 했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는 고등어 한 마리에 20문이라 했고요. 곡식 파는 할아버지는 쌀 한 말에 5냥이라 했습니다. 윤소연은 걸음을 멈추고 연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장터를 한 바퀴 돈 것뿐인데 물건 값을 다 기억하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연호야,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느냐? 예.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아니다. 잘 들었다. 윤소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은 것을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다니 범상치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윤소연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연호가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눈치챘소. 한번 본 것을 잊지 않더구먼. 신통한 일입니다. 한번 가르친 것은 2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소연은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연호에게 장작을 패는 법을 가르쳤는데 한번 보고는 혼자서도 척척 해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걱정입니다. 무슨 걱정이요? 혹여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합니다. 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걱정이 이해되었습니다. 남달리 똑똑한 아이는 때로 사람들의 시샘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쁜 일은 아니지 않소? 기억력이 좋으면 나중에 글 공부를 시킬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윤소연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연호가 밤마다 일어나 집안일을 돕는 것도 그렇고 기억력이 남다른 것도 그렇고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인데 뭐가 문제겠는가. 윤소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이가 똑똑한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닷새 뒤 마을 사람들이 강문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품앗이를 나가기 전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강서방, 오늘 밥 매러 가세. 알고 있네. 금방 나가겠네. 강문수가 농기구를 챙기는 사이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연호는 구석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강서방 아들인가? 그렇다네. 한 달 전에 데려왔다더군. 착하게 생겼구먼. 마을 사람들은 연호를 힐끗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호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까지 3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강문수가 장터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연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김씨 어르신은 안 오셨습니까? 어떻게 알았느냐? 저번에 우리 집에 오셨던 분 아닙니까? 강문수는 놀라 아이를 보았습니다. 한번 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그래, 맞다. 김서방이 몸이 아파 못 왔다더구나. 그럼 박서방님과 이서방님만 가셨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 이름도 아느냐? 저번에 들었습니다. 강문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아이는 처음 보았습니다. 윤소연도 아이의 재주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바느질하는 법을 가르치면 금방 따라했고 나물 캐러 갈 때도 한 번 본 풀은 다시 찾아냈습니다. 연호야, 지난번에 캔 나물이 어느 곳에 있었느냐? 저기 언덕 너머 큰 바위 옆입니다. 정확하구나.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냥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당연한 일인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연호의 재주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강문수 내외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부러 밖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소문이 나서 아이가 힘들어할까 걱정되었습니다. 연호야, 내가 기억을 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밖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단다. 너무 똑똑하면 시세 많은 이들도 있으니까. 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똑똑했기에 아버지의 말을 금방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에서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연호가 착하구나. 강문수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연호의 재주가 나중에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까지 조용히 지켜봐 주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 연호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윤소연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무탈하게 자라기를.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연호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낮에 본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언젠가 큰 힘이 되리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연호는 마을의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아낙네들, 저녁에 소를 몰고 돌아오는 농부들, 장날마다 짐을 나르는 장사치들까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연호야, 오늘도 심부름 가자꾸나. 윤소연은 연호의 손을 잡고 마을 어귀에 있는 곡식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문수가 품을 팔기로 한 집이 바로 그 근처였습니다. 연호는 어머니를 따라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고 앞에는 최만복이라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곡식을 관리하는 창고직이었습니다. 최만복은 장부를 들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 안녕하십니까? 윤소연이 인사하자 최만복은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이라 말수가 적었습니다. 연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창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고 문 옆에 쌓인 가마니, 그 옆에 빈수레, 담장에 기대어 놓은 삽과 지게. 연호는 모든 것의 위치를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최만복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연호는 또다시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따라 나선 길이었습니다. 연호는 창고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지, 창고 앞에 가마니가 줄었습니다. 뭐라고? 강문수는 연호의 말에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별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10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6개뿐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지난번에 세어보았습니다. 강문수는 놀라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만히 개수를 세다니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잘 보았구나. 강문수는 그저 아이가 관찰력이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연호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연호는 이번에도 윤소연과 함께 장터에 갔습니다. 장터를 돌며 연호는 곡식값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쌀 한 말에 단량입니다. 보리 한 말에 선양입니다. 장사치들이 외치는 값을 연호는 놓치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장날의 값과 비교했습니다. 쌀값이 다푼 올랐고 보리값은 그대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장날보다 쌀값이 올랐습니다. 윤소연은 아이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연호야, 지난 장날 값을 기억하고 있느냐? 예. 그때는 단량에서 다푼을 뺀 값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똑똑하구나. 윤소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기억한다면 혹여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연호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밤중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쥐가 창고를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호는 부엌으로 가서 쥐를 쫓았습니다. 강문수는 마당에서 볼일을 보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호가 재빠르게 움직이며 쥐를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쥐가 간 자리를 정확히 찾아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 아이가 어찌 쥐가 다닐 곳을 아는 걸까? 강문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영리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연호는 쥐를 쫓고 나서 부엌 구석을 살폈습니다. 낮에 보니 곡식 자루에 구멍이 나 있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연호는 헝겊을 찾아 그 구멍을 막았습니다. 이튿날 윤소연은 곡식 자루가 멀쩡하게 막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누가 막아 놓았지? 윤소연은 연호를 떠올렸습니다. 밤마다 일어나는 아이가 이것도 했을 것입니다. 윤소연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나흘이 지나고 또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연호는 이번에도 장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창고 앞을 지나다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가마니가 또 줄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6개였는데 지금은 4개뿐이다. 연호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이 평소와 다르게 조금 열려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최만복이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호야, 왜 그러느냐? 윤소연이 물었지만 연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창고 주변의 변화, 가마니의 개수, 곡식의 양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연호는 창고를 지날 때마다 그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마니는 계속 줄어들었고 창고 안의 곡식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연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날마다 곡식을 파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창고의 곡식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게다가 최만복이 몰래 무언가를 옮기는 모습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연호야,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강문수가 물었습니다. 연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창고 곡식이 너무 빨리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지난 장날부터 지금까지 가마니가 10개나 줄었습니다. 강문수는 아이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10개라면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제가 날마다 세어보았습니다. 연호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강문수는 아이의 눈빛을 보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함부로 말하지는 마라. 예, 아버지. 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창고 주변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밤마다 연호는 일어나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쥐를 잡고 구멍을 막고 농기구를 정리했습니다. 강문수는 가끔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이가 왜 그렇게 정확히 움직이는지는 몰랐습니다. 저 아이가 영리하긴 하구나. 강문수는 그저 아이를 대견하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연호가 낮에 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밤에도 길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연호의 머릿속에는 마을의 모든 풍경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고 주변의 변화, 사람들의 드나듦, 곡식의 증감까지 모두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호야, 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어느 날 저녁 윤소연이 물었습니다. 연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연호야. 윤소연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연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호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머릿속으로는 낮에 본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고의 가만히, 최만복의 행동, 곡식의 양.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연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관찰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호는 윤소연과 함께 장터로 가는 길에 창고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최만복이 창고 문 앞에서 장부를 들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무심코 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마니가 또 줄어 있었습니다. 지난 장날에는 5개였는데 지금은 3개뿐이었습니다. 연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장날보다 곡식이 더 줄었네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최만복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최만복은 고개를 들어 연호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호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만복의 눈빛이 날카로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다시 말해보거라. 최만복이 다가오며 다그쳤습니다. 윤소연은 연호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최영감, 아이가 무심코 한 말입니다. 무심코라니. 곡식이 줄었다는 말을 무심코 한단 말이오? 최만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호는 고개를 들어 최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마니가 지난번에는 5개였는데 지금은 3개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눈으로 봤습니다. 연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최만복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너 혹시 창고를 몇 번이나 봤느냐? 지나갈 때마다 봤습니다. 그래서 가마니가 장날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만복은 뒤로 물러서며 연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지나치게 정확했습니다. 마치 장부를 보듯이 숫자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어린 것이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라. 최만복은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얼른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소연은 연호의 손을 꼭 잡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연호야, 아까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제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한다.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만복은 연호의 말을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간 최만복은 장부를 펼쳐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연호가 말한 숫자가 정확했습니다. 가마니는 정말로 지난 장날보다 2개가 줄어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어떻게 아는 거지? 최만복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몰래 빼돌린 곡식의 양을 아이가 알고 있다면 큰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은 끝장이었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든 해야 한다. 최만복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연호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직접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연호는 윤소연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만복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불안한 눈빛,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최영감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연호는 확신했습니다. 창고의 곡식이 이상하게 줄어드는 것도 최만복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최 영감은 왜 화를 냈습니까? 글쎄다. 아마 기분이 안 좋았나 보구나. 윤소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최만복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문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윤소연은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최 영감이 연호에게 이상하게 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윤소연은 창고 앞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강문수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호가 정말 그런 말을 했소? 예. 가만히 개수까지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를 어쩌나. 강문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연호의 재주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 최만복에게 말입니다. 최 영감이 연호를 달갑지 않게 볼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겠소. 당분간 연호를 창고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하시오. 알겠습니다. 부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연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최만복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요즘 창고 주변을 기웃거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구 말이오? 강문수가 데려온 그 아이 말이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만복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창고를 너무 자주 살핍니다. 혹여 곡식을 훔쳐갈까 걱정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겠소? 강문수 내외가 착한 사람들인데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 법이오. 가난한 집 아이가 곡식을 보면 욕심이 날 수도 있지 않소? 최만복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만복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씩 연호에게 의심을 씌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소? 그렇긴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소? 우리 마을 곡식인데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않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만복의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며칠 뒤 강문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지나가며 인사를 해도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강서방, 요즘 아들이 창고 근처에 자주 간다지? 그런 적 없소. 우리 연호는 집에만 있소. 그래, 최 영감이 그러던데. 강문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만복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문수는 윤소연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연호를 당분간 밖에 내보내지 마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최 영감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윤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호는 부모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부모가 걱정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다, 연호야. 내 잘못이 아니다. 강문수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연호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눈물을 참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연호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만복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몰래 곡식을 빼돌리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해야 하나? 연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최만복은 그날 밤 창고에서 또다시 곡식을 빼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마니를 옮기며 연호를 떠올렸습니다. 저 아이만 없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최만복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최만복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일이 생겼습니다. 창고의 곡식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창고는 마을 공동의 재산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곡식이 사라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없어졌소? 가마니로 15개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15가마니면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도적이 든 것이요? 아닙니다. 창고 문은 멀쩡했습니다. 안에서 조금씩 빼돌린 것이 분명합니다. 최만복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안에서 빼돌렸다면 창고를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럼 범인이 누구란 말이오? 제가 의심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최만복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문수가 데려온 그 아이 말입니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강문순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문수는 사람들 틈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영감,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연호가 왜? 그 아이가 창고 주변을 너무 자주 기웃거렸소. 그리고 이상하게도 곡식의 양을 정확히 알고 있더군. 그건 아이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오. 기억력이 좋다고요? 아니면 훔친 양을 세고 있었던 것 아니겠소? 최만복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문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증거도 없이 어린아이를 범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오? 증거라면 충분하오. 그 아이가 창고를 살피던 것을 여러 사람이 봤소. 최만복은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소. 나도 봤소. 나도 그 아이가 창고 앞을 지나가는 것을 여러 번 봤소. 강문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연호를 지켜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오. 착하고 순한 아이요. 착해 보이는 아이가 더 무섭다는 말도 있지 않소? 최만복의 말에 또다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강문수, 그 아이를 데려오시오. 직접 물어봐야겠소. 마을의 이장이 나섰습니다. 강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집에 없소. 없다니, 그럼 어디 갔단 말이오? 밭에 나가 있소. 강문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호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아이를 끌고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찾으러 가야겠소. 최만복이 앞장서서 강문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강문수는 황급히 앞질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 큰일이오. 마을 사람들이 연호를 찾으러 오고 있어. 윤소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호는 방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다, 연호야. 내 잘못이 아니다. 윤소연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문수, 나오시오. 아이를 내놓으시오. 최만복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문수는 대문 앞에 서서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돌아가시오. 우리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오. 일단 아이를 데려와야 하오. 이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강문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를 내줄 수 없소. 강문수, 마을 사람들을 거역하려는 거요? 최만복이 다그쳤습니다. 사람들도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내놓으시오. 그래, 내놓아야 하오. 강문수는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지만 사람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몇몇이 대문을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소연이 연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윤소연의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윤소연은 연호를 자기 뒤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지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윤소연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부인, 그게 무슨 말이오? 이장이 물었습니다. 윤소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창고를 기웃거린 것은 사실이지만 훔친 적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소? 최만복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윤소연은 최만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최 영감, 정말로 연호가 훔쳤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라면 아이가 창고를 살피던 것이 증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가 창고를 본 것과 곡식을 훔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윤소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문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부인은 아이가 결백하다고 장담할 수 있소? 그렇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장담합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윤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만복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구려. 남의 집 아이를 데려와 키우더니 이제는 마을을 적으로 돌리는구려. 마을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윤소연은 연호를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연호는 떨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연호야, 사람들에게 말해보거라. 내가 창고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연호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곡식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창고를 왜 자꾸 받느냐? 최만복이 다그쳤습니다. 연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것이라니? 밤에 누군가 창고에서 가마니를 옮기는 것을 봤습니다. 순간 최만복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누가 가마니를 옮긴다고? 예, 여러 번 봤습니다. 연호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최만복에게로 향했습니다. 최만복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이 아닙니다. 장날마다 가마니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0개였고 그 다음에는 6개, 그 다음에는 3개였습니다. 연호는 날짜와 개수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옮겼다는 것이냐? 이장이 물었습니다. 연호는 최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만으로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최만복은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누명이요. 어린아이의 말을 어떻게 믿소? 하지만 아이의 말이 구체적이지 않소? 그건 아이가 영리해서 지어낸 것이오. 최만복은 변명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소연은 연호를 뒤로 물리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확인한다는 말이오? 창고를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곡식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십시오. 윤소연의 제안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이 나섰습니다. 좋소. 당장 창고를 조사하겠소. 최 영감, 창고 열쇠를 내놓으시오. 최만복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연호도 윤소연의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마니들이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똑똑했습니다. 첫 번째 장날에 가만히는 20개였습니다. 그날 저녁 최 영감이 가만히 3개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최만복이 소리쳤습니다. 연호는 최만복을 보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 다음 장날에는 17개였습니다. 장날이 끝나고 또 2개가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정확히 말하는구먼. 이장이 장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장부에는 가만히 개수가 적혀 있었는데 연호의 말과 맞지 않았습니다. 장부에는 20개라고 적혀 있어. 장부가 거짓입니다. 제가 직접 세었습니다. 연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계속 말해보거라. 이장이 말했습니다. 연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3번째 장날에는 15개였습니다. 그날 밤에 최 영감이 수레를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4개를 실어갔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냐? 최만복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연호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밝아서 잘 보였습니다. 연호의 기억은 정확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날짜까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장날에는 11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장날에는 5개였습니다. 오늘은 3개만 남아 있습니다. 연호가 말을 마치자 사람들은 창고 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정말로 가만히는 3개뿐이었습니다. 최 영감,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이장이 다그쳤습니다. 최만복은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오.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오. 거짓말이 아닙니다. 창고 뒤편을 보십시오. 연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자 수레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국을 따라가면 곡식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장과 몇몇 사람들이 자국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자국은 마을 뒷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자 숲속에 움막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저기가 뭐요? 사람들이 움막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는 가마니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사람들은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가마니에는 마을 창고의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최 영감이 여기에 숨겨둔 것이 분명하오. 이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최만복을 애워쌌습니다. 이놈이 마을 곡식을 훔쳤구나. 용서할 수 없소. 최만복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나쁜 놈이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아이에게 누명까지 씌우다니. 이장이 최만복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최만복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 마을 재산을 훔친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사람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때 연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느냐? 이장이 물었습니다. 연호는 움막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에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움막 안쪽을 살폈습니다. 곡식 더미 뒤에 2명의 사내가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저놈들은 누구냐? 사내들을 끌어내자 얼굴을 가린 천을 벗겼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최 영감에게 고용된 자들입니다. 한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용되었다니 무슨 일을 하라고? 곡식을 옮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내는 말을 멈추고
최만복을 쳐다보았습니다. 최만복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말해보거라. 이장이 다그쳤습니다. 사내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를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순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강문수와 윤소연은 깜짝 놀라 연우를 껴안았습니다. 뭐라고? 아이를 해치라고? 예. 아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사내의 말에 사람들은 최만복을 노려보았습니다. 최만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협박만 하라고 했소. 정말 해치라고 한 것은 아니오. 협박이든 뭐든 어린아이를 노렸다는 것만으로 용서할 수 없소. 이장은 사람들을 시켜 최만복과 사내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관하로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연호야, 내가 우리 마을을 구했구나. 이장이 연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연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본 것을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는 아이는 처음 보았다. 신기한 재주로구나. 마을 사람들도 연호를 칭찬했습니다. 아까까지 아이를 의심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서방, 미안하오. 우리가 섣불리 판단했소. 괜찮소.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이요. 강문수는 연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연호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편안한 얼굴을 했습니다. 윤소연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보, 잘하셨소. 강문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만복은 관하로 끌려가며 계속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 나쁜 놈.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아이까지 해치려 하다니. 감옥에 가서 벌을 받아야 마땅하오. 사람들의 비난 속에 최만복은 고개를 푹 숙이고 끌려갔습니다. 그와 함께 고용된 사내들도 끌려갔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움막에서 찾은 곡식을 창고로 옮겼습니다. 가마니를 세어보니 정확히 17개였습니다. 연호의 말이 틀림없구나. 정말 신통한 아이로다. 이장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연호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윤소연은 연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연호야, 무섭지 않았느냐? 조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셔서 괜찮았습니다. 우리 연호가 정말 용감하구나. 강문수도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연호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는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강문수와 윤소연은 아이를 지켜보며 속삭였습니다. 연호의 재주가 마을을 구했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우리 연호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평온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연호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돌아왔고 사람들은 연호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건넸고 지나가는 말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호야, 장 보러 가는 길인데 함께 가지 않겠느냐? 연호야, 이 떡 한 조각 먹어보렴. 연호는 그럴 때마다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호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소연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연호야,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머니, 저는 어디서 왔을까요? 윤소연은 아이의 물음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았지만
막상 듣고 보니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연호야, 넌 하늘이 보내준 아이란다. 하지만 제게도 진짜 부모가 있었을 겁니다. 연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소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 여기가 내 집이란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저를 정말 아들로 여기십니까? 그럼 당연하지. 강문수가 밖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오다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연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연호야, 내가 우리 집에 온 날을 기억하느냐? 예, 기억합니다. 그날 나는 너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지. 내가 우리 아들이 될 운명이었기 때문이란다. 강문수는 연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연호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떠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제 진짜 부모를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간 강문수와 윤소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호야, 내가 떠나고 싶으냐? 윤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정말이냐? 예.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연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소연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연호야, 고맙다. 우리와 함께 있어줘서. 강문수도 두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방님, 연호를 호적에 올립시다. 윤소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연호는 정식으로 우리 아들이 되는 게다. 며칠 뒤 강문수는 관하로 갔습니다. 호적을 담당하는 이에게 연호를 아들로 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주운 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겠습니다. 관리는 붓을 들어 장부에 연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문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연호는 강문수의 아들로 기록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문수는 깊이 절을 하고 관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 어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시지요? 우리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강문수는 일찍 세상을 떠난 첫 아들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 윤소연을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윤소연과 연호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됐소. 이제 연호는 정식으로 우리 아들이요. 윤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연호를 꼭 안았습니다. 연호도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아들이 되었습니까? 그럼 이제 넌 강연호란다. 강연호. 연호는 자기 이름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는 이름이 낯설었지만 좋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윤소연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두부 한 모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보리밥이 전부였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습니다. 연호야, 많이 먹어라. 예, 아버지. 연호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맛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우리 연호가 이제 진짜 우리 아들이 되었구나. 강문수가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윤소연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호야,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예, 어머니. 밥을 다 먹고 나서 연호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니 온몸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 아들이다. 연호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밤중에 일어나 집안일을 도왔을 텐데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연우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자리를 뜨지 않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윤소연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우가 정리해 놓은 흔적이 있었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우가 일어나지 않았구나. 윤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편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아들이 되었구나. 윤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연우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푹 잔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연우야, 일어났느냐? 강문수가 방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연우는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예,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잘 잤다. 너도 푹 잔 것 같구나. 예, 정말 푹 잤습니다. 연우는 밖으로 나와 세수를 했습니다. 물에 얼굴을 씻으니 개운했습니다. 마당에는 윤소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다 할 테니 너는 쉬어라. 하지만 괜찮다. 내가 어제 고생 많이 했잖니. 윤소연은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연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연우는 마당에 나가 놀았습니다. 평소에는 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껏 놀지 못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연우야, 재미있느냐? 강문수가 물었습니다. 연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 많이 놀아라. 넌 아직 어린아이니까. 강문수는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윤소연도 부엌에서 나와 연우를 지켜보았습니다. 서방님, 연우가 참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야 진짜 아이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소. 우리 복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었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난은 여전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입을 것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습니다. 연우가 집에 온 뒤로 집안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강문수는 품을 팔러 나갈 때도 힘이 났고 윤소연은 바느질을 할 때도 흥겨웠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장터에 가도 됩니까? 그래, 함께 가자꾸나. 윤소연은 연우의 손을 잡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연우야, 잘 지내느냐? 예, 잘 지냅니다. 연우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고 당당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세 사람은 집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강문수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연우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그러느냐? 감사합니다. 연우의 작은 목소리에 두 사람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연우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밤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아들로서 편히 잠들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 인연은 피보다 깊었습니다.